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 53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지를 드렸습니다. 이 김어준 총수가 진행을 할 거다. 저희가 뻥을 친 건 아니었는데 좀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네. 어머니가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나왔습니다. 예. 네, 소개하시죠. 됐고요.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매동연대 상임 대표인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독연대 상임 대표셨는데 이제 매독연대로 바꾸셨네요. 매독연대는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메르스를 염려하는 기독인 연대에서 매독연대입니다. 예.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메르스, 이거 뭐 알지도 못하던 병이었는데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호흡기 증후군 하니까 사스가 생각나는데요. 사스도 호흡기 증후군이죠. 이것도 그럼 사스의 일종이군요. 뒤에 붙어 있는 RS가 이제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뜻인데, 예. 사스는 이 중증 급성,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게 뭐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발병하는 중동 사스입니까? 중동 사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스랑은 조금 양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뭐 감염 경로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데. 중국 사드는 어떻습니까? 외교부 출입을 하잖아요. 네. 어쨌든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요. 예. 원인은 아직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2014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원인 동물은 박쥐다. 박쥐. 네. 그리고 매개 동물은 낙타일 수 있다. 아니 근데 낙타하고 박쥐하고 만날 여지가 있나요? 그것도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제 UPI 통신의 작년 보도를 하나 보면 동일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사람과 낙타에서 동시에 발견이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예. 어쨌거나 이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이 발병 환자들은 다만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좀 관계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려진 상황인데 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걸리면 38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을 또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부전증을 유발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일도 있는데, 감염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뭐 감염이 된다면 2일에서 15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메르스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현재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오전, 오늘이 지금 녹화 시점이 3일인데 오늘 오전 현재 1,312명이 격리됐죠. 그분은 이제 의심 환자고 그렇죠. 의심 환자인 실제 감염된 건 아니고 감염 의심자는 모두 이제 398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접촉을 했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접촉을 했다는 걸 갖다 밝혔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가 된 분들이 1,300명이 넘었다는 거죠. 치사율 무섭습니다. 유럽 질병통제청이 밝히고 있는 사망률이 40.7%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그러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죠. 2012년에 첫 발견된 이후로 지난 5월 30일까지 23개국에서 1,172명이 발병을 했는데 그 중에서 4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왜 욕을 먹는 겁니까 지금? 정부는 뭐 이따 예. 매동연대 김용민입니다. 방송 진행 중에 사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빨리 얘기해봐요. 자리가 바뀌었다니까.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확진자 5월 20일에 확진됐고요. 예. 두 번째 확진자는 확진자 1의 배우자. 같은 날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분이 확진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제2의 감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차 감염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확진자 3, 세 번째 분하고 세 번째 분의 딸이 네. 또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 확진자들 초기 확진자들과 같은 병원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처음 이제 그 발병이 되셨던 분이 네.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셨던 거죠. 아파서 입원도 하시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병원에 같이 계셨던 분도 입원을 또 뭐 같은 감염이 되기도 하고. 예. 또 그분을 간병했던 분들이 감염되기도 하고. 의료진이 감염되기도 하고. 이 지금 감염 경로는 지금 추정되는 거는 이 침입니다. 침. 그러니까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했을 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침 방울인데 네. 환자들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병실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침 방울이 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안을 들락거리면은 이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방문을 열 때마다 침 방울이 새어나가서 네. 또 감염됐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던데. 네. 뭐 답이 없죠. 이렇게 계속 가면은. 사스 때는 우리나라가 뭐 대처를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예. 이게 이제 중국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전체 8천여 명이 발병을 해서 한 774명이 사망을 했는데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사례는 단 4명, 사망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부가 어느 시기에 정부입니까? 2003년에 발생해서 7월까지였으니까 노무현 정부 첫 해인 거죠. 근데 예전에 그 구제역인가요? 조류 인플루엔자. 뭐 하여튼 주변에 보이는 모든 가축들을 다 파묻기 급급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정부가 있었죠. 어느 정부죠? 예.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망했나 이명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MB라고 하기도 하고 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가 언제 집권한 적이 있었나? 이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문형표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어제 이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마치고 시중에 마스크가 동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굳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였던 거, 발병 초기였던 거죠. 인천공항에 나가서 메르스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데 저 때 써봤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거지 뭐. 이제 뭐 네티즌들은 자기는 살겠다고 마스크를 쓰냐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서울 대공원에 낙타가 있죠. 예. 격리가 됐어요 저렇게.
2마리가 이제 동물원에 있는데 내실에 격리가 됐습니다. 이 낙타들이 그럼 중동에서 온 낙타들이? 아니 얘네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전이가 된다면은 네. 낙타만 격리할 게 아니겠네. 모든 생명체를 다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타를 보호하려고 지금. 낙타를 보호하려고?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낙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그래서 이제 호주는 지금 메르스 청정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관한데 어쨌든 애꿎은 낙타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걸 내놨죠. 예.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 예.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는 피하라. 네티즌들이 이제 출근할 때 당분간 낙타는 타지 않겠다. 예. 정부의 조치가 아니었다면 낙타유를 마실 뻔했지 뭐야. 예. 유니콘 타고 명동 가지 말라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네.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보기도 힘든 낙타를 갖다가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고 정부에 감사를 뭐 해야 될 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다음 사진까지 보면요.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병원들을 비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비공개하겠다는 이유는 뭐 불필요한 불안을 키운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감염되는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걸린 분들 보니까 다 병원에서 그 감염된 분들만 보니까. 그렇긴 병원 한데. 밝혀야지. 안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병원을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되는데 아는 놈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통 모른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이 이제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얘기를 해. 네. 근데 이 보니까 코레일이 이 메르스 예방 지침이라고 전단을 만들었군요. 저희 이 한겨레의 박수지 기자라고 세종시에서 취재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네. 오송역에 가서 KTX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오송역 가까운 곳이죠? 오송역에 이런 게 붙어 있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붙어 있었어요? 네, 이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밑에 건 뭐 가린 것 같은데? 밑에 지금 저 하얀색으로 가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 메르스 환자 접촉 병원이라고 해놓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감염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병원, 병원, 동탄, 평택 병원, 병원, 서울 병원, 충 병원, 대전 병원이라고 버젓이 적어놓은 겁니다. 아이고, 분당도 있었군요. 이게 근데 SNS를 통해서 많이들 오가던 그 정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게 맞았다는 건가? 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코레일이 그 인터넷에 떠도는 걸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전단으로 만들었을 리는 없을 테고. 코레일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뭘 모르고? 네, 회사 지시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을 정리해서 아주 잠시 한 군데만 잠깐 몰래 걸어놨던 것 뿐이다. 사실인지 확인 못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한 9시쯤에 철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박수지 기자가 이걸 갖다가 8시 한 20분쯤에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 놨던 거죠. 이 병원들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뭐 일반 국민들은 여론조사 해보면 다 82% 공개해야 된다는 게 훨씬 조사. 많은데 정부에서는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근데 또 아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려고 할 거고. 어쨌든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손 씻으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껍데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손을 씻으면 그게 껍데기가 사라지면서 바이러스가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 비누 회사의 주식은 오늘 어떻게? 아무 비누나 써도 되는 거니까. 그때 뭐 사실 사스 때도 그랬고 뭐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그리고 또 뭐였죠 작년에? 신종플루 이런 것 때도 다 손 씻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손 씻는 건 중요하죠. 제가 정치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까지 손을 씻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데 뭐 꼭 방역 마스크가 아니라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사람 많은 장소를 꺼리게 되는 게 또 사람 심리다 보니까 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기 걱정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손 씻고 필요하면 마스크 쓰고
가장 중요한 건 면역 능력이겠죠. 피곤하면 면역 능력이 사람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예. 피곤하지 않게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예전 뻔하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복도에서 장난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학교 실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메르스 정부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파이스 전속 의사 선생님이신 우석균 보건의료정책연합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요즘에 온 나라가 나쁜 병균 때문에 얼마나 이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좋은 균이 오셨습니다, 우리. 우석균 박사님. 네. 어제 또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하신 거죠? 예, 저희 단체도 나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못 오실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렵게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요? 근데 격리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규정하고 조치를 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진정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진정 상태는 아니다. 진정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진정 상태는 어떻게 감별이 됩니까? 네. 글쎄요, 새로운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3차 감염자. 예, 예. 이제 처음 감염된 사람이 그 주변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감염을 한 거고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3차 감염자다. 조금 다른데요. 처음 환자한테 예, 조금만 다릅니다. 조금. 처음 환자가 감염시킨 사람이 2차 감염자고 2차 감염자한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감염된 게 이제 3차 감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하자면 2차 감염자까지 끝나면 2차 감염자들은 이 사람한테서 감염됐으니까 처음 환자한테서 감염됐으니까 어디서 감염됐는지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 2차 감염자들을 추적해서 이제 말하자면 자가 격리를 하든 시설 격리를 하든 이렇게 격리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서 이제 3차 감염이 못 생기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통제에 성공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2차 감염자들을 통제를 제대로 못해서 드디어 3차 감염자가 생긴 거죠. 1차 감염 환자가 들어오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1차 감염이 확진이 되고 2차 감염자가 되면 이 2차 감염자를 관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데 이제 3차 감염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3차 감염자가 지역 감염이냐 아니면 병원 감염이냐를 다시 정부는 나누고 있고요. 정부는 3차 감염자가 나오면 큰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바꿔서 아직까지는 병원 감염이니까 병원에서 감염된 거니까 아직 추적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5월 20일 날 그 2차 감염 최초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따졌을 때 14일을 더하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잠복기가 최대가 14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확진을 받은 5월 20일 날부터는 이제 격리를 했으니까요. 최초 환자를. 그 뒤로는 환자가 더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복기가 14일이니까
14일까지 2차 감염자는 생기는 건 다 생긴 거다. 그러면 오늘까지가 환자가 끝나야 됩니다. 이론상. 그런데 문제는 2차 감염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중반까지가 피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끝났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환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야 하는데, 새로운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문제는 3차 감염자가 생겼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이 3차 감염자에서 다시 또 전염이 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이 사람들 때문에 또 14일이 더 늘어진 거니까 최소한 사태가 최소한 2주일 이상, 2주일 동안은 장기화된다고 봐야겠죠. 최소한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5월 20일에 뭐 무슨 모의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문영표 장관이 공항 나가서 이거 뭐 상황 점검한다고 했던 게 23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뭐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때도 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문영표 장관이 송구스럽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병실에 환자만 한 거예요. 같은 병실에 2명이 있었어요. 환자 둘이 있었고, 이 가족들과 의료진만 격리한 겁니다. 처음에. 나머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은 밀접 접촉이 아니니까 추적 관리를 안 한 거고, 이 추적 관리 안 한 환자들은 뭐 정부가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밝히질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 추적 관리하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 10몇 명의 환자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 환자들이 관리를 안 한 여러 가지 정부가 발표를 하니까 정확한 사실을 모르지만, 관리를 안 했고, 여기에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더라라는 게 보도가 됐다면, 이 환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다 다른 병원으로, 다 다른 데로 갔겠죠. 퇴원했거나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추적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설에 의하면 정부가 소개시켰다는, 그 층은 다 나가라 라고 했다는. 소개라 하면 다 나가게. 예, 비워버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추적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고 하는데, 같은 옆에 병실이다 그러면 추적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다 나가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 나가면 이 사람들은 입원했던 환자예요. 입원했던 환자는 자기가 아파서 입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른 병원으로 갔겠죠. 그럼 여기서 3차 환자가 발생을 한 거죠. 즉,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갔겠느냐? 그 지역, 한 군데 있다가 추적 관리되지 않는 감염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뿌려진 거죠. 거기서부터. 이 추적 관리를 안 했다는 게 단지 추적 관리를 안 해서 송구스럽습니다가 아니라, 환자가 뿌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의 초동 대응의 잘못이라는 점이라는 것들이, 이 환자들을 추적 관리 못해서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환자들이 주변 병원으로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데요? 그러면 뿌려진 이후에는 추적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2차 감염자들 중에 병실에서 나온,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나 의료진이나 뭐 다른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확진을 받은 거는 26일, 7일 이때까지고요. 5월. 예, 5월 27일까지고, 다른 병동에 있던 환자가 최초로 확진을 받은 게 28일이거든요. 그럼 20일부터 28일까지는 뭐 했느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통상 병원에서는 환자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내방객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환자들의 보호자들. 예. 그러니까 추적 관리되지 않은 환자들의 보호자들. 또 문병객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런 문병객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추적 관리가 전혀 되질 않았었던 공백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추적해서 존재를 했는데, 최근에 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 몇 번 환자라고 하는데, 요번에 두 번째 사망하신 25번 환자라고 불리는 분은, 57살 여성분. 예, 그분은 추적을 했는데 5월 30일 날 확진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통보를 했더니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 병원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환자는 무슨 환자인지도 몰랐는데 한참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하루가 지나서 통보를 받아야 될 날도 안 받고 확진을 한 날부터 또 하루가 지나서 통보를 했다는 거죠. 사망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늑장 대응이라고 불러야 할지 단지 늑장 대응인 건지 이게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조?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예.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감염 경로는 비말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침, 콧물, 비말. 네, 그런 거에 의한 거라고. 비만 아니고요. 비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공기 감염일 수도 있습니까? 공기 감염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기 감염은 없다라는 거고요. 공기 감염이 뭐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바이러스가 떠다녀서 공기로 감염된다는 거고, 비말은 침이나 이런 콧물이나 이런, 그런 것에 의해서만 감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접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어떤 처치를 하면 그때서는 공기로도 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처치는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아니고 평상시는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에어로졸에 의한 그 공기 감염 이렇게 운운을 해서 매번 다른 사람들 보고 괴담을 유포한다 그러더니 본인 조선일보가 그쪽에서도 괴담을 유포한 거군요. 네네.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걸 세계보건기구가 그 에어본 이른바 그 공기 감염을 얘기했다고. 그 조선일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감염도 가능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건 좀 특이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너무 많이 감염이 됐으니까 특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변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공기 감염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있지만 그거는 정설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그 비말 감염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걸 공기 감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아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아닌 걸로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공기 감염은 아닙니다. 치사율이 40%가 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정도로 될까요? 미국에서는 35%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1%라는 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확진 환자 중에서의 그 사망자니까. 네. 메르스는 중동에서의 그 병이니까, 중동에서는 그냥 이 농촌에 가서 이 검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균에 노출이 됐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좀 앓고 말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동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분모에다 다 더하게 되면 치사율은 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게 나오냐면, 첫 환자는 와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2-3사람, 4사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3명 중에 1명 죽으면 33%고, 한 명 들어왔는데 1명 들어오면 100%고,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중동에서는 굉장히 심해야 병원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매우 특수한 경우라서 비중동 국가로 지금 대부분의 중동 국가를 제치고 이제 3위가 됐는데, 어쨌든 웃어들 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치사율은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자가 병원을 4군데를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동네에 믿을 만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 환자가 왜 저렇게 많이 돌아다녔느냐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자꾸 돌아다녀서 사람들 많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환자들의 문화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 갔다가
계속 아픈데 병이 안 낫고 약을 주는데 안 들으니 조금 큰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해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자기 발로 걸어서 다른 병원에 또 가봤다가 용하다는 곳에 가봤다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로 간 거죠. 거기서 확진을 받은 거죠. 이게 동네 믿을 만한 병원에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전염병에 대한 이런 것, 혹시 이분이 어딜 갔다 왔는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친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이 좀 감염 병실이 지금 제대로 된 그런 동네 병원이 있었다면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보호자들이 없고 그 감염 병실답게 그런 병원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황당한 사태는 없었겠죠. 원래는 그럼 감염병실이라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그 전염성 질병인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병실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가 병원의 필수 인력 아닙니까? 말하자면 보호자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질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나라의 병원 상태 이런 것들이 이 병들을 키웠고 또 우리나라는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감염병실이니까 당연히 보호자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1인실 또는 같은 병실에 2인실 요렇게만 하고 거기에만 밀접 접촉이 되고 다른 접촉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간호사가 한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환자를 볼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나와서 옆에 방 보호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또 손도 잡고 그러면 손을 잡는 순간 밀접 접촉이 된 것이고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게 또 다른 경로로 무슨 뭐 여러 가지 역학 조사를 아마 다시 하게 되면 뭐 공조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감염 병실의 관리 이런 것들이 원칙대로 안 됐고 그런 병원들이 지역에 하나씩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존재를 하지 못했던 것들이 원인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박근혜 정부는 이거 정말 참 저희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뭐 근본적인 책임까지 저희한테 묻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야기한 건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이 너무 없다. 공립병원이 너무 없다. 예. 다른 나라는 공립병원이 7, 80%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수로는 6%고요. 예. 이게 병상 수로는 10%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공립병원을 이야기하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감염실을 1인실로 유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동을 유지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음압병실을 유지하려면 뭐 요번에 공립병원 음압. 예.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거죠. 그래서 네, 기압이 나가지 않는. 기압이 안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틀어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음악도 틀어. 아까 또 비말이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긴장을 했는데. 네. 음압병실을 뭐 유지하는데 뭐 전기값만 5천만 원 든다고 비용이 많이 들죠. 공공병원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공공병원장이니까 5천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립병원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이 감염실을 비워두기도 해야 되고 1인실을 비워두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떨 경우에 병동을 비워두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압병실은 또 왜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립병원과 감염병동 또는 감염병실 이런 것들의 존재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 50년 대비 홍수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감염병실을 만들어 놓고 비싼 감염병실을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감염병동을 아예 병동 자체에 음압을 걸어야 되는 그런 병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쓸 수가 있죠. 심지어 50년 동안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메르스 같은 사태가 탁 터졌을 때는 그 지역의 공립병원이 그런 병원이 하나 있으면 그런 병원에 지금 이런 환자들을 여기에 메르스 환자가 생겼으니까 나머지 환자들은 다 나가세요. 또는 뭐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혹시 모르니까 그 병실로 다 싹 옮겨가 보자. 라고 했을 거고, 또는 지금처럼 정부가 지금 여러분 증상이 있으면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원래 공개적으로 어떤 정부건 간에 지금 국민들이 많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지역 무슨 병원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지역 무슨 병원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될 텐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 아니에요. 또 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무도 안 할 뿐더러 적극적인 건 아예 안 하는데 그런 지역에 공립병원들이 하나씩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선진국이 아니라 다 그런 거죠. 국가지적격리병실이라고 하는 데가 병상이 전국에 105개밖에 없어요. 모자라다면서요, 그게. 그 이미 모자라죠. 격리 환자들 다 있어야 1000명이 넘었는데. 그리고 그 병실조차도 다 가동되질 않아서 어쨌든 한 병실당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들에 다 가 있거든요. 이게 왜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일단 어느 정도가 좀 해결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데서 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문제가 될 경우. 그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벌써 제일 큰 병원들의 이 격리 지정 병실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남쪽에까지 다 가 있어요. 그 환자들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몇 도에서 막 가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그 격리병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국공립병원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격리병상이 전국적으로 105개인가요? 네, 격리병상이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한 병실에 병상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5개가 안 되겠네요. 수용 가능한 인원은. 예, 거기다가 국가지정병실은 아니지만 시립병원에서 운영하는 격리병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 2개고요. 거기 있는 환자들은 가난한 감염 환자들이에요. 그런 환자들이 2병원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환자들 보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말하자면 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다 그 수용을 한 거네요.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국으로 간 10번 환자분이요. 네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분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개인이 의식이 없어서 출국을 강행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비난 가까운. 아니, 그 확진을 받았어요? 가서 확진을 받으셨죠? 네네. 근데 이제 격리 대상자인 거죠. 따지고 보면. 아, 네. 가서 확진이 됐다는. 그렇죠. 중국에서. 왜 비판을 해요? 그 격리 대상자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병원균을 전파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갔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아들분이셨어요. 면회를 갔었죠. 처음부터 격리 대상자로 이분은 지정을 했었던 것인데 과연 제대로 그 충분히 관리를 했었느냐라는 부분은 정부 책임인 거죠. 우리 정부 책임인 예, 거예요. 뭐 물론 이게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의 의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은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가서 뭐 외국에 가도 되느냐니까 가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였었던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확실히 막았거나 또는 뭐 출입국 금지를 시킨다. 최소한 출국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뭐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출국 금지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또 인권의 침해 소지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공중보건의 그런 것이 더 우선할 때는 그건 출국 금지는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의료 제도 공중보건 체계 파산이라는 저희 단체가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병원명 공개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병원 가지 마세요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 병원 가라는 얘기는 더더욱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 그러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저는 볼드모트 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알지만 부를 수 없는 그 병원. 그 B병원이라고 지금 불리죠. 언론에서 B병원이니까 이게 볼드모트의 약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름은 알지만 부를 수 없는 그 사람. 뭐 어떤 이 병원의 이름을 저는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지금 다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고, 근데 또 잘못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요. 돌아가신 그 25번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병원에 계셨어요. 감염 환자인데 다른 병원에 있었고, 그 병원에서는 그럼 그 옆에 있었던 환자들은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관리를 못 해놓고 그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이 추적을 못했던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문제는 국민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려주면 다 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다 난리가 날 거다라고 이제 정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난리를 만든 거는 정부지. 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을 믿고 알려줄 건 알려주고, 다만 이 병원은 이제는 다 격리를 했고 더 발생을 하지 않을 거니 여기는 갈 수 있고, 이 병원은 문을 닫았으니 이 병원은 가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끝날 걸. 그야말로 국가는 없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SNS를 찾아서 막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괴담이니 뭐니 얘기를 해요. 다 국가가 안 알려주는데 자기라도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 그 괴담이란 게 정권에게 이제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 괴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걸 국민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석균이 형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은 무슨 말씀? 이 상황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박각하가 오늘 무슨 회의 시간에 뭐 긴급 회의를 14일 만에 열어가지고 낙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고, 예. 아니, 얘기는 제대로 해야지.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국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걸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에 2주 동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2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하겠다. 아니,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하나만한 얘기, 그냥 말하자면은 덕담 비슷하게, 선문답 비슷하게 그렇게 해도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위치인지. 일단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일단 정부가 추동 대응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저 2명이 사망까지 하게 해서 정부로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말을 해야죠. 왜 정부가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그렇게 사과하는 게 힘든가요? 저는 그게 제일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정치를 해야지 누가 뭐 군림하라고 뽑았습니까? 이런 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겨나갑시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최소한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엔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가지고 그들이 잘 알아서 하도록.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메르스 민관 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이 김우주 교수예요.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볼라 사태 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일정 다 취소하고 대책회의하고 이런 거에 빗대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서 뭐 바이오 화학에 이르기까지 농수산업부터 뭐 이거 다 생명산업을 하는 전초기지가 될 거다 이런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비판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다른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게 낫지 회의하라고 하면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아있을 텐데 이거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차라리 원래 일정 있던 거 그냥 수행하도록 놔두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정말 실망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 상태죠. 대통령은 진짜 무슨 위기가 나면 한동안 좀 조용히 있다가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가서 지금 딴 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터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다음 단계는 이제 보건복지부 해체지. 질병관리센터. 네. 질병관리센터를 해체하겠죠. 질병관리센터를 해체하고 2003년 사스 발생 때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발병은 4건에 그쳤고 사망자는 없었다. 그때 견줘봤을 때 이번 정부가 무능한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사건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처음에는 사스도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지금 나중에 와서 10%가 된 거지. 그때는 걸리면 다 죽는다 이런 거였으니까 그때는 막 굉장히 심각하게 검역을 했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스 때 많이 못 배웠다. 그리고 신종플루 때 그나마 지금 격리병상들이 생긴 거예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100억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었는데 그때 안 한 거죠. 국가가 없고 환자들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게 이건 너무 세월호랑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콩의 이 식품위생당국자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2개의 의료 교류 회의에 홍콩의 의사들도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회의 참석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메르스 발생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정보 투명성이 낮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교류 중단 선언인 건데 이런 게 계속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면이라면? 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보를 정말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만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보 고류를 너무 안 해서 한국에서 정보를 너무 안 줘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의 사태는 지금 한국의 사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몇백만 명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외국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 그럼 한국 관광객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검역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한테도 정보를 주지 않지만 국제사회도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국제적 망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전에 우선 약이 있습니까? 예, 약이 없죠. 약이 없으니까 문제죠. 예. 약이 없으면 확산을 막을 수가 없겠네요.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지금 격리된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증 치료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숨쉬기가 힘들면 숨 쉬는 걸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몸에 다른 상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거를 하게 되고 물론 호흡기를 끼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은 정부가 이제 불안정하시다 이렇게 하고 발표가 나는 사람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제가 듣기에는 이제 퇴근도 못하고 그냥 밤새고 그래서 이제 아주 녹초가 되어 있고요. 그 의료진분들은 그 감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노출의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집에 이제 다 감싸고 이제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요 부분에서 노출됐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남편분이 왔는데 남편이 옷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옷 전해주려고 옷을 갖고 왔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걸 또 말을 하면은 이게 혹시 나갈까봐 말을 못하고 손으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척 집에 가 있었는데 친척하고 만날까봐 친척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이따 들어오라 그러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계속 길거리에 사람들 없는 데로만 돌아다니다가 남편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하고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가깝게 오지 말라. 이런 식의 지금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의료 인력이 없어서예요. 아하. 평상시에 그 보충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감염에 대한 대비한 그런 훈련된 인력도 없고 지금 심지어 훈련된 장비가 없어서
원래 D레벨로 입어야 되는데 C레벨 옷을 입고 D레벨은 더 중한 환자들이 있는데 보내주고 똑같은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있는데 거기는 좀 높은 병원이라서 글로 보내고 D레벨 그거는 C레벨을 우리가 입고 뭐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게 지금 조금 높은 병원이라는 게 뭐 조그만 병원에 큰 대학병원 얘기들이 아니고요. 둘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들 둘이 한쪽에는 장비가 모자라갖고 잠깐 니네 거 갖다 쓰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또 다른 시기 되면 이제 다른 사람 인력들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의료 역량들이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평소 때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아까 또 뭘 얘기하셨죠? 우리가 일상에서 확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거가 이제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그 지금까지 지역 감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했다는 건 없어요. 지역 감염이랑 뭐 한 동네가 다 번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병원 감염이 아니라 지역 감염 말씀하시는 거죠? 집단 감염은 중동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했느냐면 그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거. 요번이 이제 군집 감염이죠, 완전히 클러스터로 발생한 거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가족 간의 감염,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개 말고 이렇게 뭐 일상에서 그냥 그 일상적인 사회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옮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정말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일단 손 씻기를 잘해야 됩니다. 손을 씻을 때 바셀린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콧구멍 바셀린은 아니죠. 예, 콧구멍 바셀린은 이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안 씻은 손으로 코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손 잘 씻고 그다음에 씻지 않은 걸로 눈이나 코를 만지지 말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보이는 이런 곳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정부가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뭐 특별하지 뭐 만들어서 가진 말아라 뭐 이런 거가 권고사항이고 그다음에는 마스크를 근데 꼭 N95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마스크 정도 쓰는 그다음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휴지로 감싸서 휴지통에 잘 버려라 라고 하는 것까지를 지키고 그 정도 지키면은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까지가 현재 정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고열이 나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증상을 보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접 접촉자 또는 감염 확진자와 내가 밀접 접촉을 했고 고열이 나는 뭐 이런 의심한 자가인 것 같다라고 되면 한라인으로 전화하라고 정부는 알리고 있습니다. 뭐 043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 043에서 7777로 끝나는. 예, 그렇게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면 어디로 갈지를 대처 방안과 어디로 갈지를 알려드린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도 참.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저는 또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월호도 지금 잊지 말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돌고 애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얘가 메르스인지 뭔지 모르겠다. 다행히 이제 메르스는 좀 어린아이들은 14세 미만 어린아이들은 좀 덜 걸린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보고인데요. 주로 어른병이다라는 거예요. 사스 때도 어린아이가 좀 덜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주의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노출이 덜 돼서 어린아이가 덜 걸리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믿을 만한 공립병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처럼 병원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공립병원이어서 거기 정도는 평소 이 사회 인프라로서 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정도는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정말로 이번에 꼭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될 그런 교훈이고,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저는 이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043-719-7777인데 뭐 보니까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전화를 걸었는데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이다. 사태가 이만큼 번졌으면 모든 의심 환자들이 상담받을 수 있게 회선, 인력이라도 늘릴 것이지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손 꼭 씻으시고요. 공립병원 꼭 만들자는 교훈 잊지 마시고 낙타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PPL 하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지혜학교라고요. 2014년에 파파이스에 광고를 했는데 철학 인문 대안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파파이스에만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딴지 기자 3명이 가서 검찰 수색하듯이 샅샅이 검증했던 학교라고 합니다. 제 학교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검증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공부가 단순히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공부만이 아니라 입시 공부도 한다는 얘기죠. 인간에 대한 공부, 세계관에 대한 공부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동서양 고전을 통한 철학 수업, 인문학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인데, 학생에게 최고의 스펙은 수능 점수 이기 이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치관 확립에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6월 6일 광주 지혜학교에서도 6월 20일은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입학 설명회를 연다고 하니까 직접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 뒤에 있죠.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입니다. 딴지마켓이 낳은 최고의 히트 상품이자 최장기 만족 상품이고요. 네. 복용 후에 피로감이 줄었다. 신체 일부가 단단해졌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아로니아진 제조업체 대표의 남다른 경영 마인드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지난해 이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파우치 포장이 이 병 포장으로 지금의 포장으로 변경됐을 때 일화가 있었는데, 파우치 분량이 많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변이 2년 동안 거의 없었다. 정확히 딱 2건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심지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배송사 실수였다. 그러나 사소한 거라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1년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업체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로니아진. 6월 7일에 그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터 사랑의 7시간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PPL 광고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메르스 3차 감염자가 확인되고 지금까지 2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뭐 이런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몰리게 될 장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단순히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뿐 아니라 제품 시식과 체험까지 진행될 행사였기 때문에 비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밝히며 널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부코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네, 다음 게스트는 파파이스에서 자기가 아리수물을 먹고 하얘졌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종북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수는 계속 드시고 계시고. 아리수는 먹는 것보단 씻는 데 주로 쓰죠. 예. 아니 어떻게 전남 순천으로 지역구 가시는 겁니까? 예, 저희 현재는 사무실을 내 가지고요. 예. 거기서 직원도 있고 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의 징계권 관련해서 예. 파파이스에 출연을 하셔서 뭐 댓글상으로 보면 굉장히 뭐 호평을 받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주위에서 뭐 얘기 좀 하시던가요? 댓글이 조금 약했어요. 고정 출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날 잘했다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예, 오늘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우리 국정원 댓글 부대원들 고정 출연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 그 다음 주에 블라디보스톡 다녀오셨죠?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국회의원들,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서 북한 의원들하고 접촉을 할 뻔했는데 못했죠? 아니요, 접촉을 했죠. 했는데 반응이 뭐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 처음에 회의장에서는 서로 쫓고 쫓기는 일만 있었고 저희가 들어오면 그쪽이 안 들어오고 저희야 뭐 그쪽에 있어도 계속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가 들어가면 또 나가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막판에는 역시 또 사람은 밥 먹고 술 먹어야지 이게 친해지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막판에 밥 먹을 때 네.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다 만나서 건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때 저하고 박영선 의원하고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이영철 국제부 부부장이었는데 그분이 한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한나라당 사람하고 말 안 합니다. 한나라당 사람. 하태경 의원을 딱 보고 네. 나는 한나라당 사람하고 말 안 합니다. 딱 얘기 한마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는 하태경 의원하고는 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정작 다녀와서 그분이 인터뷰하셨는데 그 정보 체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아직 새누리당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고. 예. 이번에 워크숍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 인사청문위원이어가지고 이번 워크숍에 인청위원하고 이 메르스 관련한 특위분들 두 팀들은 좀 빠져도 된다. 인사청문회라 하면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거죠?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겸 법무부 장관이죠. 절대 그 직을 놓지 않는.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좀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일단은 붕업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온 국가가 지금 메르스 공포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사가 잘 안 되기도 하는 데다가 오늘 원내대표께서 이제 협상을 하셨는데 6월 국회 일정을 잡으시면서 저희가 8, 9, 13일간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다음 주 월화수. 근데 월요일이 어쨌든 가장 피크인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목도가 높고. 그렇죠. 근데 그 월요일 날 저희가 10시에 시작했는데 똑같이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메르스 현안 질문을 시작합니다. 인청특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제 모든 언론이나 관심도가 심지어 국회 방송 생중계도 이제 본회의장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다 쏠려버려서 정말 이분은 하늘이 많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언론에서 얼마나 주목을 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청문회 자체는 어차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내용을 찾아가지고 진짜 무슨 동영상을 하나 찾아냈다 이러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런 정도를 용인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데다가 더 어려운 것은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2년 반 전에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디테일하게는 다 달라지고 팩트를 찾아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다 검증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뭐 병역도 그렇고 뭐 전관예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때 나왔는데도 장관 시켜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렵죠, 지금. 지금 뭐 넘어설 만한 거는 있어 보이세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법률가예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살아온 이력도 그렇고 지금 청문회를 임하는 과정도 그렇고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망은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요. 청문회를 시작하면 다 자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각 당이 내정자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발표하면 그때부터 청문위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 아시는 것처럼 원래 법률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도 다 상임위에 준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그게 인사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상임위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제가 내정된 거는 한 일주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넘었죠. 예, 넘었죠. 근데 그 일주일이 각 당이 내정된 다음에 며칠간 할 것이냐, 또 간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이냐,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간사협의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6월 2일 날 10시에 첫 회를 열자라고 하는 걸로 간사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당신들은 6월 2일 10시가 될 때까지는 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2일 10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 의결을 했어요. 그럼 자료를 줘야죠. 근데 그 자료도 청문회법에 이틀 안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4일 날 오후 4시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최대한 검토할 시간을 줄이고 역공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재반박할 수 있는 것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또 기자들이 물어도 지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이 황교안 후보자가 출근할 때마다 가서 물어봅니다. 그날 언론에 보도된 것들 뭐는 어떻고 직접 만나도 봐요? 제가 가서 물어보는 기자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전에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오후 2시, 항상 2시에 이 통이동에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차에서 내려요. 내리면 기자들이 옆으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뭐 녹음기와 마이크를 들이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뭐 질문해 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식사비 이 집행 내역을 감추기 위해서 50만 원 가까이 가서 이제 항상 지출한 영수증이 나오던데 이거 꼼수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의 앨범이 참 좋더군요. 예, 뭐 그런 개인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청문회는 짧고 총리 기간은 길다 이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쭤봤어요. 뭐 이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길래 부산 여자들이 진짜 드센가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부산 여자들이 드센지 확인해 주세요. 그거 청문회에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럴 때 총리가 어떤 대답을 하면 뭐 그렇게 드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그 당시 너무 술김에 한 얘기다. 뭐 어떻게 뭐라도 대답을 하면 술 안 드세요. 예, 청문회 때 다른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술김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전혀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본인의 원칙을 딱 세우는 거죠. 아주 똑똑해요.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하다가 진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정적이 흐르겠죠? 그때쯤 되면 한 발 물러서면서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문위원이 우리 김 의원님 말고 또 누가 계세요? 우원식 의원이 간사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법률 전공이시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그래서 법률 쪽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뭐 법만 따지고 있는 공안검사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나 노동 문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돈과 관련한 문제는 홍종학 의원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경원대 교수. 그다음 노동과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은수미 의원이 담당하고 계시고, 그다음 저 이제 병역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서 박원석 의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 에이스들이 다 모였네 여기 진짜.
근데 뭐 제보 같은 건 많이 안 들어오나요? 제보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들의 대부분이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근거까지가 있다라기보다 네. 그런 이제 풍문들과 설들인데 참 어려워요. 특히나 장관 후보보다 더 어려운 게 총리 후보 청문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쨌든 이틀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피부과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진보적인 피부과 의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드러기로 군을 면제받은 분이에요. 만성 90만 분의 1. 예. 부드러기로 군을 면제받은 분인데 10년간 4명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3명의 증인을 세우겠다. 피부과 학회장을 비롯하여 뭐 이렇게 3명의 증인을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희 쪽에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뭐 하고 소위 공공의료 쪽 뭐 여러 가지 정 안 돼서 저희도 이제 또 수도권에서 못 구해지니까 그러면 광주 전남에서라도 이렇게 구해보자라고 하는데도요. 한 명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미국에서 모시면 어떨까요? 미국, 일본, 중국. 중국은 좀 그렇다. 미국, 일본.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래도 언론 보도는 뭐 예, 그래도 나오죠. 뭐 열심히 제본 들어오고 있고 또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했을 때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분이 뭐 한 2-3명의 개각하는 그 상태에서 오신 게 아니라 예. 처음에 정권이 만들어질 때 20몇 명이 동시에 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단체로 하던. 예, 단체로 하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당시에 저는 이제 국방위원이었으니까 김병관 장관 후보자, 국방부 장관 후보였던 그 핸드폰 거리에 예. 박정희 대통령 달고 다니던 예. 그분의 이제 여론이 다 집중되던 시기잖아요. 네. 그분이 낙마됐죠. 그러다 예. 보니 야당도 뭐 10명, 20명을 낙마시킬 수 없으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데 이분이 타겟에서 조금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찾아보면 그동안 문제됐던 총리 후보자들의 거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종교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대희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전관예우의 문제, 고액 수임. 뭐 고액 수임료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이걸 뭐 다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심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결국 저희 야당 청문위원들의 목표는 안대희 문창국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박수! 그 두 분은 청문회 자리에 오지도 못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아, 그러네.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 결국 그렇다면은 뭐 야당에서 이미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부적격한 총리 후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총리직에 앉히는 거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낙마 자체를 목표로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가 검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검증 결과 대통령께서 국회에 청문안이라고 이제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청문을 해달라라고 하는 청문 요청서가 올 때 소위 말하는 구악을 척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내온 건데 이완구 총리, 전 총리였던 이완구 총리가 뭐였습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대상자다라고 해가지고 총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결국 본인이 부정부패 대상자가 돼가지고 물러나셨어요.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은 구악을 척결할 수 있는 분이라기보다 그동안 구악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서만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든 것들을 해온 분이어서 이분이 총리 후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은 전관예우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자세히 본 게 어떤 건지 지금 소개해 주실 수는 있으세요? 전략을 벌써 노출하면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어쨌든 이제 병역 쪽이 가장 그 위원 중에서는 전문 분야인데 이분이 얼마나 그 좀 나쁘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 이제 뒤로 다 말씀드리겠는데 불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안 해요. 근데 참 법을 이용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용해서
대한민국 힘 있는 사람이 정말 법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다 피해갑니다. 예를 들자면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병역 기록 카드잖아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병역 기록 카드를 병무청은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동의서를 써주질 않아요. 아하. 예. 그래서 못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 이러면 도저히 못 참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원래 국회라는 데가 싸우면 또 주니까. 네.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더니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았는데 본인 것은 후보자니까 주는데 예. 아들 것은 당사자가 아니니 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실제 안 왔어요. 아들은 병역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들은 육군 병장을 만기 제대를 했어요. 그럼 근데 뭐 자랑스럽게. 예,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되는데 예. 통상적으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이제 주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보직 변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불보직으로. 예. 그다음 휴가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이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이미 검사장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예. 그 상황을 충분히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의 뭐 청문회를 그래도 해봤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문제, 뭐 주식에 대한 걸 어떤 걸 재테크한지 내놔봐라, 아니면 출입국 관리 기록을 내봐라,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안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 그것도 병역과 관련한 아주 기본 데이터, 이조차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불법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이거든요. 개인정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구석은 있습니까? 이상한 구석은 있습니다. 이상한 구석은 있는데 일단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 두드러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던 당시에는 소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면 병역 관련 기록들이 다 이제 사라져요. 의료 기록도 사라지고.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는데 결국 오늘은 병역 카드가 온 거 아닙니까? 예. 필름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병무청이 얘기를 해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 것은 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병역 면제 이거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뭐 어떤 보직이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약간 어떤 문제점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군 그 통합병원에서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진료 기록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나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여튼 두드러기인데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심해야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을까? 일상생활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야 되거든요. 실제 군 면제를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10년간 4명이니까 10년간 365만 명이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365만 명.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근데 4명이 면제받았거든요. 79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고 처음으로 신체 검사를 받고 면제를 받는데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합격합니다.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도저히 군대도 갈 수 없는데 이걸 다 참아내고 정신력으로 버텨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요. 바로 1년 만에. 그리고는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백옥 같은 피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만성 단마진이에요. 급성 단마진이 아니라 만성 단마진이야. 이분의 병명이. 그럼 어떻게 사라져 예. 그게 또? 그러면 날마다는 병원을 안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뭐 약이라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진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10년간 기록은 이후에는 없어지니까 그건 인정한다. 그러면 최근 10년간의 기록 중에 한 번이라도 피부과 가서 단마진과 관련한 약을 받아온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95년도에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문서로 제출했어요. 95년도에 완치가 돼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 심지어 이분이 이 당시에 70년대 말 이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교련을 배웠어요. 그리고 체육도 배웠어요. 대학교 때 체육도 있었더라고요. 과목명에. 교련 점수가 민법 점수보다 높은 분이에요.
교련을 받던 3학기인가 4학기 내내, 마지막 학기는 안 받았고 3학년인가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내내 민법 점수와 같거나 다 높아요. 한 번도 민법보다 못해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분의 마지막 해에 교련을 하셨으면 그때는 그 4학년 때 전방부대 입소를 한단 말이에요. 한 달간. 근데 하필 딱 그 해에 없어져요. 그래서 안타깝게 전방부대에 간 증명이 없어요. 참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은 도와줘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도 이런 식이죠.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벗은 데가 부산 고검장이에요. 그렇죠. 예, 부산 고검.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본인이 근무했던 곳에서 바로 수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퇴임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봉 1억씩을 받죠. 연봉 아닙니다. 월봉 1억씩을 받아요. 근데 고검, 부산 고검에서 퇴임을 했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부산 고검의 것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 6건을 바로 부산 지검 걸 받죠. 부산 지검 거를 받는다니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 육군 본부의 것을 어떤 군피아로서의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1군단 것을 한 거죠. 바로 자기 밑에 있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항상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편법으로. 극단의 경우 이를테면은 국무총리 청문회를 했는데 여당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그 낙마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부결을 시킨단 말이죠. 국회 그 인사청문 뭐라고 그러지? 청문안을 비준해주지 않죠. 인준해주지 않죠. 그러면은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죠. 또 대통령께서 뭐 어떤 분을 처음에 같이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정된 법무부 장관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니 본인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 청문회 전날. 전날. 왜냐면 이분이 항상 그래왔거든요. 예를 들자면 첫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아들은 하나죠.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부모랑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신고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신고를 마지막에 할 때 막내 아들의 재산이 90만 8천 원이었어요. 90만 8천 원. 결혼을 하고 바로 3억짜리 전셋집을 얻죠.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가 집을 얻어줄 수 있어요. 결혼하다 보면. 근데 고위공직자는 그것을 법리상 뭐 돈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3억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 청문을 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3억을 빌려줬으면 매달 얼마씩 자기 계약서는 있어요. 차용증은 있어. 매달 100만 원씩을 준다 아들이. 근데 100만 원을 한 번이라도 입금한 증명은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튼 그렇게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청문회 전날 3억을 증여하죠. 아예. 그래서 증여세를 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법무장관 때? 법무장관 청문회 때, 후보자가 됐을 때. 바로 전날. 그렇게 처리하죠.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사위한테. 딸도 총리 후보자로 내정이 된 상태에서 딸을 결혼식을 올리죠. 물론 결혼식은 그 전에 정해져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딸에게도 집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사위도 검사고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딸에게 돈을 증여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증여세를 딸이 내죠. 그리고는 딸이 남편에게 차용합니다. 서로 차용해요. 부부간에. 차용증을 쓰고. 왜냐? 사위에게 바로 집을 사주면 증여세가 2배가 나오거든요. 9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딸에게 증여해서 친족이니까 딸에게 증여해서 딸이 이제 무촌이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것은 증여세가 3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아, 꼼꼼하시네. 네, 꼼꼼하시죠. 물론 여기는 불법은 전혀 없습니다.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꼼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는 결혼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 재산 신고를 할 정도의 위치로 올라가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황교안 장관이 이렇게 꼼꼼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반면에 이제 이 사회 각처에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이해와 또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피아를 구분하는 말하자면 종교적 이원론에 가까운 선악으로 만사를 다 이렇게 보는 이런 시각들, 이게 과연 국민통합형 총리가 될 수 있겠는지 이 부분도 매우 심각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세요. 이 선악 이원론,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사실 황교안 장관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박 대통령도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일국의 원, 투, 톱이 된다. 저 이거 큰일 난다고 봅니다. 황교안 장관이 겉보기에는 참 그 외모도 깔끔하고 단정하고 바르고 반듯해 보이죠. 반듯한 느낌이잖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예. 가장 그 황교안 검색어의 가장 1번이 뭔지 아세요? 황교안 가발 이건데 가발인가 아닌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가발이에요? 가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네, 저희가 여러모로 그걸 검증해봤더니 가발이 아니었어요. 뭘로 검증을 하나요? 그분이 원래 스타일이 계속 그래 왔었고 또 당시에 이제 저희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학교 동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가발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예. 여튼 뭔 얘기? 종교관. 그렇게 선량하고 목소리 좋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그 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꼼꼼함들과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그 신념과 근데 그 본인만이 맞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관에서 오는 신념이기도 하고요. 본인 자신이 뭔가를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근데 고위공직자가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특히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뭔가를 지시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불법이죠.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군대를 갔는데 사단장이 절에 다녀요. 그래서 우리 사단은 전부 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지 말고 절에 가라. 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은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그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교도소는 교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표현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분이 가장 치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민간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의 이사를 겸하기도 해요. 소망교도소죠? 예.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예.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는. 그래서 그 재단의 기고문에 본인이 직접 이분 참 기고도 많이 해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간증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해서 그동안의 교정시설들은 이 교화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신념으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참 보면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본인의 점잖음 안에 본인만의 신념을 남에게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사실 통합진보당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의 재판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신념은 뭐였냐?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본인의 말을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게 하는데 자료 제출하고 뭐 하는데 한 5년에서 7, 8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라고 한 주장을 하니까 안 돼. 이 빨갱이들은 내 임기 안에 정리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본인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서 누가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옳은 게 옳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또 가는 이런 것들은 본인의 신념을 넘어 고위공직자로서의 그 가치 판단까지도 그걸 좌지우지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 이분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안수를 받았고 이분의 기고를 보면 부인도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두 분이 다 당시에 이제 검사장 그만두고 목사가 되실 생각까지 하신 분이에요. 실제. 그리고 본인의 노후는 그렇게 종교적 신념으로 사시려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종교라고 하는 것에 아주 많이 빠져 있는 분입니다. 몰입해 있는 거죠. 몰입돼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총리 후보자가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서 좀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기자가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시잖아요. 질문은 이어지는 거죠. 신앙심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신앙심이 깊으시잖아요 하니까 대뜸 부족합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답변을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지금 워낙 이분법으로 자꾸 보고 현실도 제대로 파악 못 하잖아요. 지금 몇 명이 이렇게 그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 이에 대해서도 이 파악도 잘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요. 총리만은 좀 현실적이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총리로 있다? 몇 명인지 틀린 거 그런 건 사실은 대통령의 잘못보다 사실은 대통령이 그 숫자를 세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서를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신문만 읽어도 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서포팅을 그렇게 계속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안전 문제가 터지니까 뭘 만들었어요? 국민 안전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국민 안전처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기사도 안 나. 아시는 것처럼 국민 안전처를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처 장관은 누구예요? 행정자치부 장관. 아니죠. 국민 안전처 장관은 장관이에요? 처장이 장관급이에요. 처장이. 따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은 해군 사성장군 출신의 제독이에요. 예. 그러면 그래 장관은 국민 안전처 장관은 그렇게 한다 쳐. 그럼 차관은 육군 삼성장군이에요. 그러니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전쟁이 날 정도가 돼야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진짜. 국민 안전처의 멘탈리티는 지금 국민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전방은 안전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요즘 뭐 국회와의 싸움을 하시느라 바빠가지고. 그거는 좀 당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으로 집행하려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손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사실 뭐 세월호법 시행령이 여러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 시행령에 대해서 행정부가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구를 행정부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새정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권한을 결국은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뭐 굉장히 가정적인 상황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이 약화된 행정권을 갖고 이 정부를 근데 그걸 약화된 행정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에서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화를 할 때도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떠한 전제를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전제는 듣지 않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것만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시행령, 모든 대통령령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정리할 권한을 갖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회의 권한이에요. 삼권분립 체계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은. 근데 소위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담는 건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걸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법 취지를 담아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입법 취지를 넘어가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것을 제의할 수 있는 요청을 하겠다, 통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앞에 전제를 계속적으로 본인은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행정부 권한의 침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니, 삼권 분립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반이 말이죠. 아니, 왜 지금 입법부에 여당 원내대표 그 측근들 동원해서 그렇게 그만두라고 압박합니까? 그 쥐가 필요할 땐 삼권 분립이고, 예?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을 특보로 두고 있고. 진짜 그러네.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듣고 김광진 의원의 청문회를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적격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국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다운 계약서나 부동산 투기나 뭐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 한 건만 생겨도 다 안 됐어요.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병역 면제 뭐 이런 거 그 4대 필수 항목이야. 그리고 웃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 새끼들은 필수 항목이야. 보수 놈들은 다 그래.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러지. 라고 넘어가지. 다운 계약서를 하나 했다. 예를 들어. 논문 표절을 하나 했다. 어떤 분이. 논문 표절로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야당 의원이 주장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저희한테 과도하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걸 낙마의 카드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런 논리가 그러나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이걸 남기는 거거든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정치는 결국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이 시기의 역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당신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같이 확산해 주시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전관예우 안 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전에 전관예우로 해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더 이상은 공직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돈도 벌다가 공직으로 갔다가 다시 그만두면 또 다시 로펌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이제는 이분이 그만두는 것으로 더 이상의 적폐를 끊어내자라고 하는 기준을 좀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파파이스는 이제 이 월화수 청문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마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실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김어준 총수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머니가 그 인생에 절대 개입을 안 했습니다. 어려서부터도 그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끼리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네가 살 날이 더 많지 우리가 살 날이 더 많냐.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뭐 어떠냐. 거의 자유방임으로 키우셨고요. 심지어는 우리 김어준 총수의 뭐 과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언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셨고 지금 김어준 총수 보니까 세상 그 어떤 아들보다도 효자예요. 김어준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글로 써서 책으로 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전에 이미 나온 책이 있습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총수 어머님 쾌유를 바라면서 김호준의 파파이스 53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